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스카와 쇼스케의 쓴 책. 오늘은 두 번째 녹음입니다. 두 번째 미궁, 자르는 자. 린타로에게 할아버지는 매우 기이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사는 세계와는 조금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한 과묵하고 조용한 노인.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으면서도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현자 같은 사람.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 반에 식사를 마친 뒤 7시쯤 린타로와 본인의 점심 도시락을 만들고 서점 문을 연다. 서점의 공기를 환기시키고 입구 화분에 물을 준 다음 마지못해 등교하는 린타로를 내보내고 나면 그 다음은 린타로가 돌아오는 저녁 때까지 고서의 바다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렬의 흐름은 마치 태고 때부터 이 땅을 기름지게 만든 거대한 바다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이 왜소한 노인은 평생 작은 고서점 안에서 지낸 듯한 품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할아버지의 입으로 들은 적은 없지만 예전에 모 대학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서점의 오랜 단골 손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하얀 수염을 기르고 항상 세련된 끈 넥타이를 맨 노 신사였다. 가끔 서점에 와서 두꺼운 문학서나 외국 서적을 사가는 인물인데 예전에 할아버지와 같이 일한 적이 있다고 했다. 내 할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분이야. 노신사는 누런 빛을 뿌리는 램프 밑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린타로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그렇게 말했다. 린타로가 아직 중학생 때였을까? 할아버지는 어딘가에 외출해서 없었고 린타로 혼자 서점을 지켰을 때였다. 내 할아버지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좋게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지. 모든 힘을 다 빼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했단다. 노신사는 십자가가 그려진 화려한 책 표지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면서 그리운 옛날 이야기라도 하듯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말이야, 노신사는 잠시 말을 끊고 책장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결국 힘이 부족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사회의 무대에서 퇴장했지. 사회의 무대라는 말이 할아버지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아서 린타로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희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려고 했나요? 노신사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약한 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린타로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자 노 신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세상은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렸어. 다시 말해,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약한 자를 발판 삼아 올라서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용해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지. 그런 일을 해도 아무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래, 그만두라고 말했단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끈질기게 설득했지. 하지만 아무도 바뀌지 않았어. 노신사는 그렇게 말하며 정교한 유리 예술품이라도 만지듯 세심한 손길로 커다란 서적을 계산대 위에 놓았다. 영국의 전기 작가 제임스 보즈웰의
세뮤엘 존슨의 생애 2권이었다. 3권도 있니? 있어요. 좌측 안쪽의 위에서 두 단째. 아마 볼테르의 옆에 있을 거예요. 노신사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면서 린타로가 말한 책장에서 책을 꺼내왔다. 그럼 할아버지는 결국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대학을 그만두고 이런 작은 책방을 하는 거예요? 사실로서는 학생 말이 맞지만 뉘앙스는 좀 다르단다. 눈을 동그랗게 뜬 린타로를 바라보며 노신사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단지 꼬리를 감추고 대학에서 도망친 게 아니야. 포기한 것도 내던진 것도 아니고 단지 방법을 바꾸었을 뿐이지. 방법요? 할아버지는 여기에 멋진 고서점을 열었어. 매력적인 책을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일그러진 모습이 조금이라도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말이야. 그게 내 할아버지의 선택한 새로운 방법이란다. 화려한 길은 아니지만 할아버지다운 기계 넘치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지. 자세하게 설명하던 노신사는 이내 쓴 웃음을 지었다. 아직 중학생에게는 조금 어려운가? 린타로도 너무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가 조금 보이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서점을 청소하는 사이에 과묵한 할아버지와 나스키 서점이라는 작은 서점의 연결고리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책장의 먼지를 털고 빗자루로 문 앞을 쓸기까지 청소는 단조로우면서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인내심 있게 서점을 유지해 왔는지 알 수 있었다. 린타로는 먹먹한 마음으로 서점 안을 둘러보았다. 1시간에 걸쳐 아침 청소를 마친 서점 안에는 격자문을 통해 글씨를 쓰거나 물건에 매다는 데 쓰는 저붓한 종이의 단책 모양의 겨울 햇살이 들어와 매끄러운 나뭇바닥에 빛을 안겨주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밝은 제잘거림은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가는 린타로와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이리라. 밝은 웃음소리가 투명한 냉기와 함께 서점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기분 좋은 공기를 뚫고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학교에 어떻게 할 건데 이대? 린타로는 스스로도 이상하게 여길 만큼 놀라지 않았다. 먼지털이를 어깨에 올려놓은 채 서점 안쪽을 향해 빙글 몸을 돌렸다. 책장 사이에 있는 길고 좁은 복도 안쪽에 어느새 아름다운 털을 자랑하는 얼룩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얼룩고양이의 등 뒤에는 본래 있어야 할 나무벽이 사라지고 아득한 너머까지 푸르른 빛에 감싸인 책장이 이어져 있었다. 린타로는 얼룩고양이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말하고 싶지만 서점에 올 때는 되도록 입구로 오지 않을래? 내가 있는 그쪽은 입구가 아니라 벽이거든. 의외로 놀라지 않는군 이대. 얼룩고양이가 특유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치색 눈동자에 이지적인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좀 더 당황해야 나도 나오는 보람이 있잖아. 첫 번째 미궁이란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을 게 뻔하잖아. 예리한 통찰력이군. 좋아. 설명할 시간이 줄어서 다행이야. 설명? 두 번째 미궁으로 가야 돼. 도와주기 바란다. 설마?
린타로는 안쪽 통로를 흘낏 보고 나서 덧붙였다. 또 책을 구해달라는 말이야? 린타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얼룩고양이는 과장스럽게 그리고 더할 수 없이 거만하게 대꾸했다. 정답이야. 이 세상 어느 곳에 전 세계의 책을 모두 모아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남자가 있다. 남자는 수많은 서적을 모아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거침없이 잘라버린다고 한다.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어. 린타로는 옆의 둥근 의자에 걸터앉아 안경테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잠시 입을 다문 채 손가락 사이로 얼룩고양이를 쳐다보았다. 왜 그래? 아무리 내 얼굴을 노려보아도 사태는 좋아지지 않아. 내가 가느냐 마느냐 모든 건 거기에 달렸지. 예전보다 더 강압적이군. 그러지 않으면 넌 움직이지 않으니까. 편하게 말해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내가 고생할 일이 없겠지? 얼룩고양이의 비치색 눈동자가 한층 깊은 빛을 뿌렸다. 린타로는 다시 말없이 생각한 끝에 이윽고 한숨을 토해내듯 대답했다. 알았어. 또 너를 따라가면 돼? 예상 밖으로 순순히 대답하자 얼룩고양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순순히 대답하니까 이상하잖아. 워낙 우유부단한 녀석이라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어. 책은 소중히 해야 한다고. 사람을 구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책을 구하는 거라면 도와줄 수 있어. 얼룩고양이는 피치색 눈을 크게 뜬 다음 다시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얼룩고양이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감돈 것처럼 보였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린타로가 그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도어벨에서 띠링 하고 맑은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뒤를 돌아보자 격자문 너머에서 생각지도 못한 침입자의 얼굴이 보였다. 나스키, 아직 살아있어? 쾌활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반장인 유즈키 사요였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반. 관악부 아침 연습을 하러 가는 참일이라 린타로는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다. 뭐야, 여자친구야? 조용히 해. 사요가 나스키 서점에서 홍차를 마시고 간 것은 이틀 전의 일이다.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라고 말했지만 린타로는 모호하게 대답하고는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요컨대 계속 서점에 틀어박혀 있었다. 이제 와서 학교에 갈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사요를 보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미묘한 상황 속에서 평일 이른 아침부터 얼룩고양이와 말하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곤란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사요는 가볍게 눈썹을 모으더니 멋대로 서점 안으로 들어왔다. 당황하는 린타로의 귀에 얼룩고양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하지 마, 이대. 특수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내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태어난 얼굴로 있으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 그런 목소리를 반신반의로 흘려듣는 사이에 사요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결국 어제도 학교에 안 왔잖아. 보아하니 오늘도 안 올 생각이군.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 올 거야? 일단 오늘은 아직. 사요는 모요하게 대답하는 린타로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내가 학교에 안 오면 또 알림장을 가져다 주러 와야 하잖아. 선생님들도 걱정하고 있고 모두에게 민폐라는 걸 알고 있어? 사요의 거침없는 돌직구가 날아왔다. 관록으로 봐도 린타로와는 격이 다르다. 미안해. 사요는 어이없는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
오면 온다, 안 오면 안 온다고 확실히 말해주면 안 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는 나도 알아. 다만 확실하게 말해주면 되는데 계속 모호하게 대답하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잖아. 사요의 단호한 말투에 린타로의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존재감이 없는 자기 하나가 없어져 봤자 우리 반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다. 린타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반장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등 뒤에서 쿡쿡거리는 얼룩 고양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 애는 너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군. 의외로 친구복이 있는 거 아니야? 재밌어 하는 목소리의 주인을 린타로는 재빨리 노려보았다. 하지만 얼룩고양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염을 흔들며 통쾌하게 웃었다. 그때 사요가 어? 하며 놀란 표정을 짓더니 린타로의 발밑으로 시선을 향했다. 물론 그곳에는 독설가인 얼룩고양이가 똑하니 앉아 있었다. 한순간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얼룩고양이는 잠시 긴장했지만 이윽고 탐색을 하듯 말했다. 설마 내 목소리는 물론이고 모습이 보일 리는... 고양이가 말을 하네? 사요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순간 얼룩고양이가 움찔거렸다. 얼룩고양이를 바라보던 사요는 다시 하얗게 빛나는 서점 안쪽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게 뭐야? 린타로는 사요의 시선 끝을 확인한 뒤 오른손을 들어 안경테를 만지작거렸다. 특수한 조건이니 뭐니 하지 않았어? 그래, 그건 틀림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항상 느긋하게 대처하던 얼룩고양이가 웬일로 당황했다. 사요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나스키, 내 눈에 이상한 게 보여. 다행이야. 나만 그렇게 보이는 줄 알았거든. 나스키 린타로가 거의 자포자기하며 대답하자 사요는 대꾸할 말이 없는 듯했다. 얼룩고양이는 즉시 태어남을 되찾더니 사요 앞으로 다가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난 얼룩고양이 얼룩이야. 책의 미궁에 온 걸 환영해.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이는 얼룩고양이의 모습은 생각 외로 우아하고 품위가 있었다. 난 유즈키 사요야. 사요는 당황하면서도 그렇게 말한 뒤 즉시 두 손을 내밀어 깜짝 놀라는 얼룩고양이를 껴안았다. 귀엽다. 사요의 통통 튀는 목소리를 듣고 린타로와 얼룩고양이는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어쩜 이렇게 귀엽지? 더구나 말을 할 수 있다니 굉장해. 지금 그게 문제가... 라고 중얼거리는 린타로의 목소리는 꼬리를 감추고 사요의 화려한 목소리가 서점 안을 점령했다. 사요가 뺨을 비비자 얼룩고양이는 야옹 하고 쓸모없는 저항을 했다. 야옹 좋아하시네. 린타로는 맥이 빠져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거대한 책장 사이의 복도를 두 사람과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갔다. 맨 앞에 얼룩고양이, 그 뒤에 사요, 맨 마지막이 린타로였다. 얼룩고양이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사요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린타로의 발걸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다. 유즈키, 넌 돌아가는 편이 좋겠어. 그 즉시 사요의 가늘고 긴 눈동자가 린타로를 향했다. 뭐야, 너 혼자 신비한 얼룩고양이와 유쾌한 모험을 하려고? 유쾌한 모험이라니. 린타로는 약간 주춤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위험한 일에 일부러 고개를 들이밀지 않아도... 사요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린타로를 쳐다보았다. 아, 위험한 일이구나. 그러면 지금 나한테 동급생이 위험한 일에 고개를 들이미는 걸 잠자코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위험하지 않다면 따라가도 되고 위험하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문제잖아. 아니야?
대나무를 쪼개듯 단호하다라는 표현은 사요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린타로는 생각했다. 항상 우물쭈물하며 고민하는 린타로에 비해 사요의 논리는 명쾌하고 단호하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 집에 틀어박혀 있는 린타로가 대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포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군 이대. 아무리 봐도 넌 이길 수 없어. 얼룩고양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재를 했다. 그건 인정하지만 문제의 원흉인 내게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너무 그러지 마. 이미 나를 본 걸 어떡해.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여느 때처럼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없는 건 얼룩고양의 마음도 복잡하기 때문이리라. 나도 모든 걸 내다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번 일은 완전히 계산 밖이라고. 이번 일 말고는 모두 계산됐던 것 같은 말투군. 난 내가 그때마다 적당히 둘러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자 사요의 건강한 목소리가 린타로의 말을 가로막았다. 말싸움에서 나한테 졌다고 얼룩고양이한테 화풀이 하면 안 돼. 화풀이라니? 아니야? 이런 황당한 사태에 반장을 휘말리게 하다니 걱정돼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큰일이잖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큰일이고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큰일이 아니야? 스스럼 없는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사요의 예리한 재치가 번뜩거렸다. 말문이 막힌 린타로를 보며 사요가 다시 덧붙였다. 난 내 성격은 싫지 않지만 그런 태도는 마음에 안 들어. 사요는 슬쩍 그렇게 말하더니 재빨리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얼룩고양이를 추월해 똑바로 뻗어있는 복도를 용감하게 나아갔다. 작은 일에도 움찔거리는 린타로와는 정반대다. 발밑으로 다가온 얼룩고양이가 고개를 돌려 린타로를 올려다보며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좋을 때다. 얘가 뭐래냐? 린타로가 힘없이 중얼거렸을 때 드디어 주변이 새하얀 빛에 감싸이기 시작했다. 병원인가? 린타로가 그렇게 여긴 것도 무리는 아니다. 새하얀 빛을 빠져나간 순간 드넓은 공간 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수많은 남녀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밝은 빛이 사라지고 주변이 보임에 따라 기묘한 분위기는 더욱 뚜렷해졌다. 앞쪽에 펼쳐져 있던 것은 돌로 된 거대한 회랑이었다. 좌우의 폭은 교실 2개쯤 될까? 안쪽은 확실히 보이지 않았고 아득한 건너편까지 거대한 공간이 이어져 있었다. 양쪽에는 우아하고도 강력한 원기둥이 같은 간격으로 늘어서서 머리 위의 우아한 아치형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것만 보아도 고대 그리스 신전 같았지만 공간을 오가는 사람들이 더할 수 없이 기괴했다. 일단 기둥 사이에서 하얀 옷을 입은 남녀가 잇따라 나와서 반대편 기둥 사이로 사라졌다. 연령층은 남녀노소가 다양했지만 하얀 옷을 입고 책을 잔뜩 껴안은 채 바쁘게 걸어간다는 점은 모두 똑같았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벽을 올려다보자 머리 위에 있는 아득한 천장까지 책들이 쌓여 있었다. 거대한 서고가 있는 벽의 맨 밑에는 큰 책상과 의자가 점점이 놓여 있고 하얀 옷을 입은 남녀가 책장에서 책을 꺼내 책상 위에 쌓더니 다른 책을 꽂았다. 자세히 쳐다보자 벽의 여기저기에 좁은 통로와 계단이 언뜻 보였다. 하얀 옷의 남녀는 그곳에서 나와 책상 앞에 멈추어 한동안 작업을 한 뒤 광대한 회랑을 가로질러 반대편 통로로 사라졌다. 책을 껴안고 걸어가는 자, 책상 위에 책을 쌓아 올리는 자, 개중에는 책장에 걸쳐놓은 긴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자도 있어서 눈이 팽팽 돌 지경이었다. 정말 굉장한 곳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요의 말은 가장 솔직한 표현이기도 했다. 정말 굉장한 곳이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리는 사요의 눈앞에 하얀 옷의 여자가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한 마리와 두 사람의 외부인에게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반응이 없었는데 부딪힐 듯 하면 피하긴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런데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도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마치 어설프게 만들어진 무성 영화처럼 음침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 어딘가에 책을 자르는 사람이 있어? 그럴 거야. 어떡하지? 린타로의 질문에 얼룩고양이는 둥근 어깨를 들썩이더니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 얼룩고양이는 재빨리 걸음을 옮긴 뒤 눈앞으로 다가온 하얀 옷의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미안하지만 물어볼 것이 있네. 하얀 옷의 중년 남성은 두 팔에 수많은 책을 껴안은 채 멈추더니 귀찮은 표정을 감추지 않고 발밑의 얼룩고양이를 내려다보았다. 체격은 좋지만 기묘하리만큼 안색이 나쁜 남자였다. 뭐지?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얼룩고양이의 거만한 질문에 남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여기는 독서 연구소야. 책 읽기에 관해 연구하는 세계 최대의 연구 시설이지. 독서 연구소? 사요가 이 말을 찡그리며 말했지만 남자는 사요의 말을 무시하고 대꾸하지 않았다. 이 연구소의 책임자를 만나고 싶네. 책임자? 그래. 이 시설의 책임자 말이야. 이 시설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연구소라니까 박사나 교수가 있겠지. 교수를 찾고 있나? 그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다. 보기에 교수라는 직책은 세상에 별처럼 많아. 일본에서는 개나 소나 다 교수니까 말이야. 한번 큰 소리로 교수라고 외쳐봐. 아마 걸어다니는 학자 5명 중 4명은 돌아볼걸? 모두 각 분야의 교수들이지. 속독법 교수부터 속기술 교수까지. 여기에는 수많은 교수들이 있어. 그 밖에도 수사법, 조사법, 문체, 의문, 옆 글자 폰트에서부터 종이 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교수들이 난립하고 있지. 교수를 찾지 말고 교수가 아닌 사람을 찾는 편이 더 빠를지도 몰라. 억양 없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대꾸하는 남자를 보고 얼룩고양이는 머쓱해졌다. 그 뜸을 찌르듯 그럼 그만 가볼게. 라는 말을 남긴 채 하얀 옷의 남자는 종종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봐! 남자는 얼룩고양의 부름에 대꾸하지 않고 기둥 너머의 통로로 사라졌다. 린타로와 사요는 멍하니 남자의 등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린타로의 중얼거림에 얼룩고양이는 대꾸하지 않고 다시 광대한 회랑을 걷기 시작했다. 다음에는 옆을 지나는 하얀 옷의 남자를 불러 세웠다. 조금 전의 남자와는 나이도 체구도 다르지만 핏기 없는 얼굴로 책을 잔뜩 껴안고 있는 모습은 똑같았다. 무슨 일이지? 난 지금 바쁘거든. 사람을 찾고 있네. 그러자 하얀 옷의 남자는 다짜고짜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두는 게 좋아. 이 연구소는 어마어마하게 넓어. 더구나 외모도 사고방식도 바쁜 정도도 비슷한 사람들이 우글우글하지. 물론 다들 자신만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를 쓰고 있지만 자기만의 독자성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볼 때 독자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하기 어렵다는 뜻이야. 이런 곳에서 특정한 누군가를 찾는 건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남자는 그럼 그만 가볼게.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세 번째로 말을 건 사람은 비교적 젊은 여성이었지만 안색이 나쁜 것과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돌아온 것은 앞의 두 사람과 똑같았다. 다음에 누구에게 말을 걸지 두리번거리는 사이에 사요가 성큼성큼 걸어온 젊은 남성과 부딪혔다. 그런 탓에 남자가 껴안고 있던 수많은 책들이 회랑에 흩어졌다. 죄송해요. 사요가 사과하자 힐끔 쳐다보더니 담담한 표정으로 책을 주었다. 황급히 옆에서 책을 주워주던 린타로는 책 한 권을 들고 움직임을 멈추었다. 완전히 새로운 독서술의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센스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제목이었다. 그 책을 들고 린타로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러자 하얀 옷의 남자는 살짝 눈썹을 움직이더니 린타로를 바라보았다. 린타로는 즉시 다시 한번 말했다.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요. 수장님을 만나고 싶으면 소장실에 가봐. 그 계단으로 내려가면 돼. 남자는 대충 책을 껴안고 일어서더니 오른쪽 기둥 너머에 있는 계단을 턱으로 가리켰다. 수장님은 연구에만 몰두하는 분이라서 소장실에 틀어박혀서 거의 지상에 나오지 않아. 그 계단으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말투는 무표정하지만 내용은 너무도 과장스러웠다. 지상에도 나오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소장이라. 고맙습니다. 린타로가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하얀 옷의 남자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 건너편 계단으로 올라가는 참이었다. 계단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특별한 각오도 없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 린타로 일행 앞에는 하염없이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지상에 나오지 않은 건 이 계단 때문 아니야? 사요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은 크게 메아리치면서 아득한 밑바닥으로 빨려 들어갔다. 괜찮을까? 걱정되면 돌아가. 난 원래 귀가 추전파니까. 그럼 귀가 추전파는 먼저 돌아가.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파니까. 사요의 말에는 음침한 공기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상쾌함이 깃들어 있었다. 린타로는 대꾸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다. 처음에 똑바로 내려가던 계단은 이윽고 천천히 곡선을 그리며 나선으로 변했다. 한없이 음침하고 한없이 어두컴컴해서 땅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주변의 모습은 무서우리만큼 변함이 없었다. 벽에는 같은 간격으로 램프가 자리하고 그 사이에는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책들이 있었다. 자세히 보자 새 책과 오래된 책의 차이는 있지만 제목은 전부 완전히 새로운 독서술의 권유였다. 가끔 생각난 듯이 책을 잔뜩 껴안은 하얀 옷의 남자가 올라오긴 했지만 린타로 일행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입을 다문 채 재빨리 지나갔다. 아무리 내려가도 음침한 어두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사요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베토벤? 그 말을 듣고 린타로는 걸음을 멈췄다.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계단 아래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사박장 같아. 9번이라고? 린타로의 말에 관악부 부부장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더 내려가자 음악은 더욱 또렷해져서 린타로의 귀에도 격조 높은 현악기의 선율이 똑똑히 들렸다. 제2주제근 사요가 그렇게 말한 순간 멜로디가 변조하더니 한결 편안한 주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음악에 맞춰 발걸음이 빨라져서 현악기와 관악기의 합류가 환상적인 곡절을 만들어낼 무렵에는 막다른 곳에 있는 작은 나무 문 앞에 서 있었다. 오랜 역사를 느끼게 하는 문 위에는 큼지막하게 소장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런 표시나 장식이 없고 안에서 커다란 관현악이 들려올 뿐이었다. 이해할 수 있는 광경은 하나도 없었지만 린타로 일행은 막다른 곳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얼룩고양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린타로는 살며시 문을 노크했다. 가볍게 2번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3번째는 크게 두드렸지만 역시 반응은 없었다. 대답하는 것은 오직 9번 뿐이었다. 린타로는 할 수 없이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볍게 문이 열리고 그와 동시에 안에서 귀를 찢을 만큼 커다란 교향곡이 튀어나왔다. 소장실은 그렇게 넓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넓을지도 모르지만 천장까지 책과 종이다발이 쌓여 있어서 넓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책과 종이에 둘러싸인 공간 자체는 상당히 좁고 정면 안쪽의 종이에 파묻힌 책상이 하나 있었다. 린타로 일행에게 등을 돌린 채 하얀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책상을 향해 앉아 있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뚱뚱하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인물로 무슨 일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멀리서 바라보자 왼손에 든 책을 오른손에 든 가위로 정신없이 자르고 있었다. 가위가 움직일 때마다 종이 조각이 흩어지면서 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이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하얀 옷의 뚱뚱한 남자. 그 모습은 괴기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저게 뭐야? 사연은 그렇게 말한 채 뒷말을 잇지 못했다. 황당한 심정은 린타로도 똑같았다. 얼룩고양이도 역시 입을 벌린 채 하얀 옷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기이한 공간을 한층 더 기이하게 만드는 것이 귀청이 떨어질 만큼 울려 퍼지는 제9번이었다. 남자 옆에 있는 플레이어에는 CD나 레코드판이 아니라 그 옛날에 전성기를 자랑했던 음악 전용 라디오 카세트다. 린타로가 라디오 카세트임을 안 것은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골동품이나 마찬가지다. 플레이어 한가운데서 카세트 테이프가 빙글빙글 도는 것이 꼭 장난처럼 보였다. 저 사람이 연구소 소장이자 독서술에 관한 책을 쓰는 학자란 말인가? 실례합니다. 린타로가 그렇게 말해도 하얀 옷의 학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2번을 말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배에 힘을 넣어 큰 소리로 말하자 겨우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뭐지?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꾸하며 돌아본 학자의 모습은 매우 독특했다. 두터운 안경에 온통 구겨진 하얀 옷, 불뚝 튀어나온 배에 흰머리가 약간 남아있는 대머리. 학자라고 말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하얀 옷을 입고 있음에도 지적인 느낌은 티끌만큼도 느낄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거 미안하군. 오줄 몰랐네. 9번에 지지 않을 만큼 큰 소리로 말하면서 학자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린타로를 향했다. 오른손에 가위, 왼손에 잘린 책을 든 남자의 모습을 보고 린타로와 사요는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다. 여긴 손님이 거의 오지 않거든. 앉을 곳도 마땅히 없어서 미안하군. 9번 사이로 기묘하게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지? 린타로도 역시 큰 소리로 대꾸했다. 여기서 책을 자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이지? 여기서 책을 자르고 있다고. 미안하지만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군. 좀 더 큰 소리로 말해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책을. 갑자기 찌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제9번이 끊겼다. 라디오 카세트가 작동을 멈춘 것이다. 그와 동시에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드는 정적이 주위를 가득 메웠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하얀 옷의 학자는 이마에 주름을 잡으면서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책장 구석에 있는 라디오 카세트에 손을 내밀었다. 저기 학자의 통통한 손이 말을 하려던 렌타로를 제지했다. 테이프도 라디오 카세트도 워낙 낡아서 말이야. 가끔 이렇게 뒤엉켜버리지. 하얀 옷의 학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달칵달칵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들은 테이프는 라디오 카세트 안에서 뒤얽히는 경로가 있는데 하얀 옷의 학자에게는 일상적인 일인 듯하다. 학자는 당황하지도 않고 재빨리 테이프를 꺼내더니 늘어진 테이프를 꼼꼼히 감은 다음 다시 넣어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2초가 채 지나기 전에 다시 베토벤의 제9번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다시 용건을 말해보게. 대음량의 제9번을 뚫고 큰 소리로 말하는 학자를 보고 린타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표정 짓지 말게. 베토벤은 내가 좋아하는 작곡가 중 한 명이고 특히 제9번은 최고의 걸작이라 생각하지. 이걸 들을 때는 연구도 잘 되고 말이야. 연구요? 무슨 연구를 하시는데요? 린타로가 거의 자포자기로 말하자 중년의 학자는 활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이야. 내 연구의 주제는 바로 책 읽기의 효율화라네. 그때 사요가 린타로에게 귀옛말을 했다. 베토벤 말이야. 자기에게 유리한 질문만 듣기 위해 일부러 틀어놓은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모처럼 잡은 대화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도록 린타로는 일부러 질문을 했다. 독서의 효율화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건 간단해. 빨리 읽기 위한 연구지. 상대는 대답을 하면서도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 세상에는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바빠서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네. 그런데 내 연구가 완성되면 매일 수십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어.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복잡한 이야기나 난해한 철학서도 눈 깜짝할 새에 읽을 수 있지. 이건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멋진 쾌거가 아닌가? 매일 수십 권을 읽는다고요? 린타로의 질문에 사요가 덧붙였다. 그건 속독을 말하나요? 학자는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속독법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지. 하지만 일반적인 속독은 익숙한 문장이 아니면 통하지 않네. 신문의 주식 시세 일람표에서 필요한 정보를 꺼내는 기술로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철학의 입문자가 갑자기 현상학파를 창설한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인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의 이념을 속독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말인데 학자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통통하게 살이 찐 검지를 세웠다. 나는 속독에 또 하나의 기술을 융합하는 데 성공했지. 또 하나의 기술요? 바로 줄거리 일세. 린타로와 사요는 너무도 당황해서 동시에 몸을 뒤로 젖혔다. 그 타이밍에 음악이 끊어진 건 3악장이 끝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즉시 4악장이 시작되고 관악기의 강렬한 불협 화음 속에서 학자는 큰 소리로 득이양양하게 말했다. 줄거리 또는 요약이라고 할 수 있지. 속독법을 통해 고도의 책 읽기 속도를 읽힌 사람들은 책의 핵심을 뽑아낸 줄거리나 요약을 통해 읽는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네. 물론 줄거리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는 물론이고 독특한 표현이나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수고를 전부 배제하지. 문체에서는 개성을 없애며 최대한 흔한 표현을 사용하고 철저하게 쉽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네. 그러면 한 권 읽는데 10분 걸렸던 책을 1분 만에 읽을 수 있지. 예를 들면 학자는 발밑에 있는 작은 책을 가위로 아무렇게나 자르더니 몸을 내밀어 린타로에게 던졌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이 쓰여 있었다. 메로스는 경로했다. 린타로가 문장을 읽자 학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달려라 메로스, 줄거리지. 어안이 벙벙해하는 린타로를 향해 학자는 잘라낸 달려라 메로스를 왼손으로 하늘하늘 흔들었다. 그 유명한 단편 소설도 줄거리로 만들면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 줄이고 줄인 끝에 남은 마지막 한 문장이라네. 여기에 속도법을 사용하면 0.5초 만에 달려라 메로스를 다 읽을 수 있지. 문제는 장편인 경우인데 말이야. 학자는 뚱뚱한 팔을 라디오 카세트로 뻗어 그렇지 않아도 큰 볼륨을 더욱 키웠다. 낮은 현악기가 연주하는 환희의 송가의 느린 멜로디가 방을 가득 메웠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괴테의 파우스트지. 목표는 이 책을 2분 만에 읽을 수 있게 하는 거라네. 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아서 말이야. 학자의 살찐 손이 책상 위에 있는 책 몇 권을 두드렸다. 그러자 주변의 종이 조각들이 한방눈처럼 춤을 추었다. 학자가 두드린 책은 수많은 가위질로 인해 참담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상태여서 이미 파우스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다. 본래 분량의 90%를 잘라내는데 성공했지만 작품이 워낙 방대해서 10%라고 해도 어지간한 양이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응축 작업을 해야 하지. 여기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파우스트를 읽고 싶어 하는 독자는 생각보다 많거든. 어떻게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네.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린타로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사요가 먼저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건 좀 이상해요. 사요의 목소리는 맑고 또랑또랑했지만 지금은 베토벤의 기세에 약간 눌린 것 같았다. 이상하다고? 뭐가? 그게 그러니까 학자가 대놓고 대받아치자 사요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요즘 사람들은 책을 거의 안 읽는다고 하더군.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네. 너무 바빠서 한가하게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것뿐이지. 바쁜 일상생활에서 책에 쏟을 시간은 한정돼 있어. 그런데 읽고 싶은 책은 한두 권이 아니야. 다들 많은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하네. 파우스트만이 아니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읽고 싶어 하고 분노의 포도도 읽고 싶어 하지. 그들의 바람을 이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자가 굵은 목을 앞으로 내밀며 덧붙였다. 속독과 줄거리밖에 없어. 학자가 라디오 카세트에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교향곡 9번의 볼륨이 조금 커진 느낌이 들었다. 여기에 책이 한 권 있네. 학자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종이 조각 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들어 올렸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도 없이 보았던 완전히 새로운 독서술의 권유란 책이었다. 지금까지 내 연구 성과를 총정리한 대표작이지. 이 책에는 최신 속독법은 물론이고 내가 모든 힘을 다해 만든 동서고금의 명저 100권의 줄거리가 들어있네. 즉, 이 한 권만 있으면 독자들은 하루에 100권을 읽을 수 있지. 앞으로 2권, 3권으로 계속 낼 예정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언젠가 전 세계의 책을 전부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이 세상에 이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 그렇군요. 린타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물론 학자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잠자코 있으면 끝없이 이어질 학자의 말을 제지하기 위한 일종의 감탄사에 불과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책 읽는 속도는 빨라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줄거리는 원래 내용과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다고? 뭐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 얼룩고양이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조금이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책을 모은 뒤 싹둑싹둑 잘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조각으로 바꾸고 있지. 그건 책의 모습을 빼앗는 일이야. 뭘 모르는 소리. 학자의 목소리가 무거운
풍압과 함께 울려 퍼졌다. 조금 전의 느긋한 말투에 중량감이 더해지면서 두 사람과 한 마리의 방문자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학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사람을 타이르는 듯 달콤하게 변했다. 난 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 사람들이 읽지 않는 이야기는 언젠가 사라지는 법이지. 나는 그게 너무도 안타까워. 이야기가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것뿐이네. 줄거리를 만들고 속독법을 만들면서 말이야. 그러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흔적이 오래 머무름과 동시에 짧은 시간에 걸작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네. 메로스는 경로했다. 멋진 줄거리 아닌가? 학자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풀 오케스트라에 맞춰 오른손의 가위를 지휘봉처럼 흔들기 시작했다. 책과 음악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둘 다 인간의 생활에 지혜와 용기와 치유를 안겨주는 훌륭한 존재지. 인간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고모하기 위해 만들어낸 특별한 도구란 말일세. 하지만 이들에겐 큰 차이점이 있어. 학자는 엄숙한 선율에 맞춰 몸을 빙글 돌리며 두 손을 축혀들고 크게 활을 그렸다. 그러자 하얀 옷이 허공에서 춤을 추었다. 뚱뚱한 몸이 재빨리 회전한 순간 허공에서 춤추는 가위가 예리한 빛을 뿌렸다. 음악은 여기저기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네. 운전 중인 차의 스테레오, 산책할 때 휴대용 플레이어, 연구실의 오디오, 언제 어디서나 인간을 치유해 주지. 하지만 책은 그렇지 않네. 음악을 즐기면서 조깅을 할 수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달릴 수는 없고, 베토벤의 제9악장을 들으며 연구는 할 수 있지만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논문을 쓸 수는 없네. 책이 가지고 있는 슬픈 운명이 책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최대의 원인이란 뜻이지. 나는 그 슬픈 운명에서 책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고 연구하고 있는 걸세. 책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책을 구해주고 있는 거지. 학자가 말을 마친과 동시에 마치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바리톤의 우렁찬 독창이 시작되었다. 얼룩고양이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린타로는 얼룩고양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처음에 얼룩고양이와 같이 찾아간 기묘한 저택의 사내도 그러했다. 그의 말은 광기에 가득 차 있었지만 공허한 망상이라고 웃어 넘기기 어려운 예리함이 배어 있었다. 아마 진실이라는 예리함일 것이다. 학자가 린타로의 동요를 알아차린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시대는 말이지, 어려운 책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책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네. 유행하는 크리스마스 노래를 편안하게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누구나 가볍고 편안하게 걸작을 읽고 싶어 하거든. 수많은 책들을 즐겁고 빠르게 말이야. 그런 시대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걸작은 살아남을 수 없네. 나는 그런 책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위를 휘두르는 거고. 알겠나? 이대. 얼룩고양이의 부름을 듣고 린타로는 제정신을 차렸다. 설마 저 말에 넘어가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넘어갔어. 정신 차려. 얼룩고양이가 수염을 쭉 펴고 린타로를 노려보았다. 린타로의 시야 끝에서는 학자가 두 손을 흔들며 머릿속의 오케스트라를 유유히 지휘하고 있었다. 오른손의 가위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독창으로 시작된 환희의 송가는 이미 첫 번째 대합창 부분으로 돌입하고 있었다. 파우스트를 2분 만에 다 읽을 수 있다니 정말 굉장하잖아? 그건 궤변이야. 린타로와 얼룩고양이의 대화에 사유가 끼어들었다. 궤변일지는 모르지만 저 말은 이해할 수 있어. 나는 책 읽는 속도도 느리고 어려운 책은 질색이라서 속독이나 줄거리처럼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고. 학자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사유를 보았다. 그래, 바로 그거야.
아주 잘 알고 있군. 나는 그런 너희들이 힘이 되고 싶어. 사요의 얼굴에는 어느새 황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지적이고 쾌활한 여학생이 달콤한 꿈이라도 꾸는 얼굴로 하야노시 학자를 바라보았다. 얼룩 고양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사요가 말려들고 있어. 린타로 어떻게 해봐. 내가 어떻게? 린타로가 뭐라고 대꾸하려 했지만 우렁찬 환희의 송가가 그의 생각을 마구 휘저어 놓았다. 이 커다란 노랫소리 자체가 방문자의 생각을 마비시키기 위한 방어책인 것처럼 학자를 단단히 에워싸서 가까이 갈 틈을 주지 않았다. 린타로는 이마에 떠오른 땀을 가볍게 닦은 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른손을 살며시 들어 올려 안경테를 만지작거렸다. 이런 때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했을까? 린타로의 가슴속에 찻잔을 든 채 생각에 잠긴 할아버지의 옆얼굴이 떠올랐다. 활자를 쫓는 조용한 눈, 램프의 불빛을 받고 부드럽게 빛나는 노안경 렌즈,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주름투성이의 손가락. 그때 린타로의 머릿속에서 깊이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린타로, 산을 좋아하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홍차를 준비하면서 할아버지가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린타로, 산 말이야.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린타로가 귀찮은 듯 대답하는 것은 정신없이 책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책을 읽는 손자의 옆에 앉았다. 책을 읽는 건 산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지. 책과 산이 비슷하다고요? 린타로는 그제야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차의 향기를 즐기듯 눈앞에서 천천히 찻잔을 돌렸다. 책을 읽는다고 꼭 기분이 좋아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아. 때로는 한 줄 한 줄을 음미하면서 똑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거나 머리를 껴안으면서 천천히 나아가기도 하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야가 탁 펼쳐지는 거란다. 기나긴 등산길을 다 올라가면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야. 고풍스러운 램프 밑에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꼭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늙은 현자 같았다. 노안경 안쪽의 작은 눈이 밝게 빛났다. 독서에도 힘든 독서라는 게 있지. 물론 유쾌한 독서가 좋단다. 하지만 유쾌하기만 한 등산로는 눈에 보이는 경치에도 한계가 있어. 길이 험하다고 해서 산을 비난해서는 안 돼.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도 등산의 또 다른 즐거움이란다. 할아버지는 뼈만 앙상한 가느다란 팔을 내밀어 린타로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기왕에 올라가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거라. 아마 멋진 경치가 보일 게다. 가슴에 스며드는 따뜻한 목소리였다. 할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가? 린타로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대! 얼룩 고양이의 외침을 듣고 린타로는 감았던 눈을 떴다. 옆을 바라보자 사요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던 불그스레한 뺨은 건강한 색을 잃어버리고 활력이 넘치던 눈동자에는 창백하고 서늘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정무라 같은 음침한 얼굴색은 이 연구실에 올 때까지 지겹도록 봤던 종종걸음으로 오가는 하얀 옷의 남자들과 똑같았다.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피날레 속에서 린타로는 빨려 들어갈 듯 앞으로 나아가는 사요의 손을 반사적으로 잡았다. 사요의 손은 너무도 차갑고 사요의 가냘픈 몸은 등줄기가 오싹할 만큼 힘이 없었다. 린타로는 오한을 느끼고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래도 사요의 힘없는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혔다.
그 정도로는 시간을 벌 수가 없어, 이대. 알고 있어. 얼룩 고양의 심각한 경고에도 린타로는 당황하지 않았다. 린타로에게는 얼룩 고양이와 같은 관록도 사요 같은 재치도 없지만 부조리한 위기나 궁지라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경험했다. 연구실 한가운데에서는 하얀 옷의 학자가 오른손에 가위, 왼손에 책을 든 채 지휘봉을 휘두르듯 두 팔을 움직이고 있었다. 팔을 움직일 때마다 왼손에 있는 책을 가위로 잘라서 하얀 종이 조각이 허공에서 춤을 추었다. 린타로는 효율적인 책 읽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속독이나 줄거리를 읽는 방법이 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만은 알 것 같았다. 잘려나간 종이 조각은 어차피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무턱대고 서두른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크고 작은 부분들을 놓치는 게 인간이다. 기차를 타면 먼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식견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꽃도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작은 새들도 자기 발로 걸어가는 우직한 산책자를 따르는 법이다. 린타로는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학자를 향해 천천히 발길을 내밀었다. 당황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생각하고 자기 발로 걸어서 학자의 눈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귀가 먹먹해질 만큼 제9학장을 토해내는 라디오 카세트로 오른손을 내밀었다. 다음 순간 학자의 통통한 손이 뻗어나와 린타로의 소매를 잡았다. 내 소중한 음악을 끄지 말게. 끄지 않아요. 린타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학자가 적잖이 당황했다. 그쯤에 린타로는 라디오 카세트의 빨리 감기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지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교향곡 9번이 세배속으로 흘러나왔다. 다급하고 시끄럽고 불안하며 정신없는 환희의 송가다. 그만둬! 이러면 교향곡 9번이 엉망이 되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린타로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귀를 찢는 잡음 속에서도 빨리 감기 버튼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런데 빨리 감기를 하면 당신이 좋아하는 제9학장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학자는 재빨리 반박하려고 하다가 흠칫 놀란 표정을 지으며 굵은 눈썹을 모으더니 말을 집어 삼켰다. 린타로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빨리 감기를 하면 음악은 엉망이 되죠. 제9학장에는 제9학장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음악을 진심으로 즐기고 싶다면 린타로는 빨리 감기 버튼에서 손을 떼었다. 노래가 다시 원래의 당당한 흐름으로 돌아갔다. 이 속도로 들어야겠죠? 빨리 감기는 최악이에요. 처음의 합창보다 한 옥타브 올라간 환희의 목소리가 프로이데 환희여 라고 폭발할 듯이 울려 퍼졌다. 대음량의 선율이 황홀하게 흔들리는 실내를 가득 메웠다. 우렁찬 합창 속에서 학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린타로를 보았다. 책도 똑같다는 건가? 적어도 속독을 하거나 줄거리를 읽는 건 피날레만을 빨리 감기로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날레만을 빨리 감기로? 그것도 나름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베토벤의 교향곡은 아니에요. 교향곡 9번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아는 것처럼요. 학자는 정신없이 휘두르는 가위를 꼭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굵은 눈썹 밑의 눈을 린타로에게 향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읽지 않는 책은 언젠가 사라지는 법이지. 그건 저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좋다는 건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달려라 메로스란 작품이 한 문장에 갇히는 것도 똑같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음악이 음표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것처럼 책도 말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요. 학자는 가위를 움켜쥔 채 숨죽인 목소리를 토해냈다. 하지만 인간은 지금 책 읽는 걸 잊어버렸어. 속독도 줄거리 요약도 지금의 사회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건 제 알 바가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린타로의 반격에 학자는 안경 안쪽의 작은 눈을 우스꽝스러울 만큼 크게 떴다. 저는 단지 책을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린타로는 잠시 말을 끊고 나서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원해도 책을 자르는 건 반대예요. 어느새 연주가 끝나고 덜컥덜컥 돌아가는 카세트 테이프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방의 공기를 압도하는 음악이 사라지자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라디오 카세트가 기묘한 기계음을 토해냈다. 나도 책을 좋아해. 학자가 둥그스름한 어깨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린타로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의 학자에게는 처음부터 악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책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 학자의 말에는 분명히 진실이 담겨 있다. 책을 남기고 싶다. 후세에 전하고 싶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책의 내용을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책을 좋아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 당신은 책을 좋아하면서 지금 책을 자르고 있어요. 학자가 가볍게 턱을 들더니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지. 학자는 그렇게 말하며 가위를 쥐고 있던 오른손을 살며시 들어 올렸다. 희미한 웃음과 함께 손을 펼치자 가위는 빛을 뿌리며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하늘하늘 춤추는 종이 조각들의 소리가 들렸다. 바람도 불지 않은데 방 안에 쌓여있던 수많은 종이 조각이 허공에 떠올라 춤추기 시작했다. 린타로는 당황해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수많은 종이 조각들이 잇따라 따라올라 종이 눈보라로 변해서 시야를 하얗게 물들였다. 멍하니 바라보던 린타로의 눈앞에서 종이 조각과 종이 조각이 합쳐지더니 이윽고 원래의 책으로 돌아갔다. 종이와 책이 춤추는 방 안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하얀 옷의 학자. 그 둥그스름한 어깨가 너무도 쓸쓸해 보여서 린타로는 바로 옆의 책상에서 형태를 되찾은 책을 들어 학자 앞에 내밀었다. 학자가 책의 표지를 보며 중얼거렸다. 달려라, 메로스. 저도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한번 소리를 내서 천천히 읽어보시겠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후회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학자는 얇은 책을 받아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눈보라처럼 춤추는 종이 조각의 기세는 여전히 약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몇몇 책들은 종이 눈보라에서 벗어나 책장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장식이 없는 소박한 작은 책부터 가죽 장정을 한 화려한 책까지 책들이 앞다투어 책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잠시 후 방 전체가 서서히 옅은 빛에 감싸이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환희의 송가의 선율이 린타로의 귀에 파고들었다. 린타로는 책상 위의 라디오 카세트를 쳐다보았지만 카세트 테이프는 움직이지 않았다. 학자가 콧노래로 부르는 것이었다. 학자는 달려라 메로스를 손에 든 채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하얀 옷을 벗어 등 뒤의 책상 위로 던졌다. 그 즉시 하얀 옷도 새하얀 빛에 감싸였다. 어린 손님이여. 학자가 목의 넥타이를 내던지면서 린타로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참으로 유쾌한 시간이었네. 자네에게 멋진 미래가 찾아오길 바라지. 우아한 목소리로 가볍게 인사를 한 뒤 학자는 빙글 몸을 돌리고 걸음을 내딛었다. 작은 등이 콧노래와 같이 하얀 빛에 감싸였다. 흥겨운 노래가 조금씩 멀어지면서 이윽고 모든 것이 빛 안으로 녹아 들어갔다. 살며시 눈을 뜨고 사연은 잠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었다. 사요가 잠든 곳은 나스키 서점 아니다. 작고 둥근 나무 의자에 걸터앉아 옆의 책장에 기대어 잠든 모양이다. 사요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바로 옆에 석유 스토브까지 켜놓은 것은 누군가의 배려이리라. 석유 스토브 위의 하얀 포트에서 부드러운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입구로 시선을 돌리자 밝은 아침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눈부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은 안경테에 손을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같은 반 친구였다. 눈에 익은 동급생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엄숙하게까지 한 공기를 걸치고 가만히 책장을 바라보았다. 한 권 한 권의 표지를 눈 안쪽에 새기듯 그곳에 쓰인 이야기를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듯 진지한 눈길로 책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 정말로 책을 좋아하는구나. 사요가 잠시 망설이다 그렇게 말하자 린타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처럼 뒤를 돌아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눈을 뜨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아주 곤히 잠들었으니까. 요즘 계속 아침 연습에 참석하느라 피곤해서 그래. 미리 말해두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칠칠지 못하게 남의 집에서 잠들지 않아. 사요가 어느 때처럼 더 단호하게 대답한 이유는 뺨이 화끈 달아오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사요는 그 사실을 감추듯 황급히 덧붙였다. 어쨌든 고마워. 괜히 민폐를 끼쳤네. 민폐? 그 이상한 곳에서 나를 데려와 줬잖아. 린타르는 가볍게 눈길을 돌리더니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렸다. 혹시 이상한 꿈이라도 꾼 거 아니야? 사요가 의자에 앉은 채 눈에 힘을 주었다. 너 말이야. 설마 전부 꿈이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건 무리야. 전부 기억하고 있거든. 인간의 말을 하는 얼룩고양이에다 책장의 통로와 기묘한 책 연구소. 더 말해볼까? 아니 그거면 충분해. 린타로는 황급히 두 손을 흔들며 덧붙였다. 쓸데없는 발버둥은 그만둘게. 좋아. 사요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내리에서 책 연구소의 신비한 광경이 잇따라 떠올랐다 사라졌다. 정신없이 오가는 하얀 옷의 사람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단. 쩌렁쩌렁 울려 퍼진 제9악장과 기묘한 대화. 린자로와 연구소장의 대화 도중에 사요의 기억은 모호해졌다. 하지만 깊은 바다로 가라앉은 듯한 황망한 어둠 속에서도 반 친구의 따뜻한 손이 자신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감각만은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말없는 소년의 손이라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믿음직한 손이었다. 얼룩고양이는 어디 갔어? 사요가 물어보자 린타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돌아오는 도중에 없어졌어. 지난번에도 제대로 인사하지 않고 사라졌거든. 그렇다면 또 만날 수 있다는 거네? 그 말을 듣고 린타로는 곤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그렇게 좋아? 난 영문을 알 수 없는 이런 사건에 반장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이미 충분히 끌어들였거든? 사요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한 뒤 그대로 일어서서 크게 지지개를 폈다. 서점 밖에는 선명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서점 안의 시계를 보자 이제 막 들어온 것처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여길 만큼 그곳에는 흔하디 흔한 일상이 있었다. 투명한 아침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면서 사요는 화제를 바꾸었다. 나스키,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그래도 괜찮은 거야? 린타로는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다. 괜찮지는 않지만 왠지 납득이 안 돼서. 납득?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할까? 그렇게 태평하게 말할 때가 아니란 건 아는데 아무래도 결심이 서지 않아. 그래서 지금 조용히 생각하고 있어. 생각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사요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입을 다문 채 먼 곳을 바라보는 친구의 옆얼굴을 의외라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린타로의 말은 평소처럼 모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때로는 도중에 흐지부지 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유부단하다든지 결단력이 없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구태여 말하자면 가슴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진지하게 마주하려는 태도라고 할까? 나스키는 이런 녀석이었구나. 사연은 특별한 것이라도 발견한 듯이 눈을 크게 떴다. 소극적이고 미덥지 못한 친구의 안쪽에서 바보스러울 만큼 솔직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몇몇 여고생들이 화려한 웃음소리가 문 밖을 지나갔다. 그것을 계기로 사연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스키, 책 좀 추천해줘. 책을 추천해달라고? 내가 추천하는 책은 꽤나 어려울 텐데. 상관없어. 아무리 어려워도 줄거리만 읽지는 않을 테니까. 그 마음가짐 마음에 들어. 린타로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 뒤 책장을 쳐다보면서 오른손으로 살며시 안경테를 만지작거렸다. 가만히 책장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경험도 많고 사려도 깊은 노련한 학자 같아서 사연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거렸다. 자, 뭐가 좋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린타로의 말에서는 평소의 미덥지 못한 모습은 사라지고 활력과 자신감이 넘쳤다. 아침 햇살을 등진 채 생각에 잠긴 친구를 사연은 한동안 눈을 가늘게 뜨고 눈부시게 쳐다보았다.